이런 거 차릴 값도 아깝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날입니다. 그래. 그러니 장례 치르기 전에 정리하란 말이다. 백화점 입점권 상표권 우리 회사로 넘겨. 도장만 찍어. 안 찍으면 장례도 못 끝내게 할 테니까. 못합니다. 에이트! 그 순간 한 백만장자의 사업가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백만장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그날의 빚을 이제서야 갚으러 왔습니다. 그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어떤 좋은 인연들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 사진 속 서정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 아래 국화는 물을 잃은 잎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검은 상복 자락들이 그 위를 조심스레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향 냄새가 얇게 퍼져 있었고 따뜻한 차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차림상은 빈소 옆에 낮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컵, 귤, 작은 과자들 사이로 한과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강정은 얇게 바삭해 보였고 약과는 꿀이 스며든 결이 조명 아래에서 은근히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한 조각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손끝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자리에 손을 대는 게 조심스러운 듯 했어요. 정태 선생님, 참 고든 분이셨지요. 남 속이는 건 죽어도 못하시던 양반이었어요. 조문객들의 말이 낮게 이어졌습니다. 말끝마다 작은 한숨이 붙었고 누군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사이 서은채는 영정사진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 소매가 손등을 덮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얌전히 포개져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눈꺼풀이 무거운 듯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조문객이 다가오면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지요. 말은 또박또박 나왔지만 허리를 펴는 동작이 매번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깨가 잠깐 멈칫했다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상복 안쪽에서 숨이 한 번 깊게 눌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은채는 고개를 들자마자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선을 놓치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처럼요. 그때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느슨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찍어 누르듯 단단한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바깥에 찬 공기가 한번 훑고 들어왔고 빈소안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몇몇 조문객이 동시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박진호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코트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조여 맨 모습이었어요. 조문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무언가 결정하러 온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뒤로 남편 박성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성우의 손에는 조문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봉투 모서리가 손안에서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잠깐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있었군. 아직도 사람들 앉혀놓고 차림을 하고 있나? 박진호의 시선은 영정 사진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향을 잡지도 않았고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않았어요. 그는 곧장 차림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얼떨결에 길을 비켰고 그 틈으로 박진호의 구두가 바닥을 또각또각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이라서 말하는 거다. 누군가 말끝을 꺼내기도 전에
박진호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과 접시 앞에 멈춰 서더니 접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강정 하나가 삐딱하게 기울었습니다. 접시가 살짝 밀리며 그릇 밑바닥이 탁자에 스치는 사각 소리가 났어요. 한과 장사에서 뭐 남겼다고. 계약서 몇 장, 상표 종이 쪼가리 그게 다지. 말이 공기 속으로 떨어지자 종이컵이 탁자에 내려놓이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선명해졌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동시에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영정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채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조금 더 움켜쥐어졌습니다. 소매 아래에서 손가락 마디가 굳는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은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복 자락이 의자에 스치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버지 가시는 날입니다. 그래, 가시는 날이지.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지. 박진호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접시를 조금 더 밀었습니다. 강정 하나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삭하고 얇은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짧게 터졌어요. 이어 약과가 툭 떨어지며 끈적한 꿀이 바닥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순간 확 퍼졌고 조문객들이 신발을 급히 뒤로 빼는 소리가 사각사각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하고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과입니다. 내 아버지 한과? 그럼 더더욱 헛되게 날리기 전에 넘겨야지. 박진호가 낮게 웃는 듯 입꼬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처럼 반듯했어요.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 하나로 빈소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있어. 상표권 양도, 입점 계약 변경,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 말이 끝나자 성우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늦게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는 넌 입 다물어. 내가 벌려놓은 구멍은 내가 막아야지. 성우의 봉투가 손안에서 더 구겨졌습니다. 그는 은채를 보려다 말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며 몸이 아주 조금 뒤로 기울었습니다. 은채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흩어진 강정, 조각, 꿀이 번진 약과 자국, 그리고 그 옆에서 조심스레 물러선 조문객들의 신발들. 은채는 상복 자락을 살짝 걷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천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어요. 은채의 손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강정 조각을 하나 집자마자 가루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약과를 집을 때는 꿀이 손가락에 끈적하게 묻었습니다. 은채는 그 손을 닦지 않았습니다. 옷에 문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냅킨 위에 조각을 가지런히 올리는 손놀림이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거 봐라. 딸이 주워 담고 있네. 아이고, 저걸 저렇게. 조문객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그 웅성거림이 커지기 전에 박진호가 더 크게 못을 박았습니다. 장례 끝나면 발인도 우리가 잡는다. 도장 안 찍으면 여기서 장례 못 치를 줄 알아. 말이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고 향을 갈던 사람이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타던 향 끝이 붉게 빛나다가 잠깐 흔들렸어요. 은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꿀이 묻은 손가락이 잠시 떨리다가 은채는 손바닥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끈적한 꿀이 손가락 사이에서 실처럼 늘어났다가 끊어졌습니다. 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빈소가 조용해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채야, 그냥 해. 아버지 기분 상하게 하면 더 커져. 그 말에 은채의 눈꺼풀이 한 번 더 느리게 감겼다가 열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냅킨을 한 장 덮여서 바닥에 꿀 자국을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눌러도 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꿀 자국은 그대로 남아 형광등 불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말은 크지 않았지만 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진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재촉하듯이요. 내가 뭘 지켜? 내 아버지 이름? 그 이름으로 돈 벌 거면 우리 집 손을 타야지.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두꺼운 소리가 연달아 겹쳐 들어왔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벽을 타고 빈소 안쪽까지 밀려오는데 누군가 가슴을 눌러잡는 것처럼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차가 저렇게 해? 저 소리 한 대가 아닌데요. 자동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 번 더 스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춰서는 순간마다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울리는 듯 했어요. 조문객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고 박진호도 서류 봉투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쥔 손을 본능적으로 몸 뒤로 숨기듯 가져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움직임만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들이 빈소 앞 복도를 한 줄로 정리하듯 서자 조문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바닥을 딛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은 단정했고 코트 깃에는 작은 금속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누군가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오던 그 수출로 큰돈 번 그 양반 아니야? 노인은 박진호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곧장 은채 앞에 멈춰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강정 조각, 꿀이 번진 약과 자국,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은채의 냅킨. 노인은 그 자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천천히 올라와 은채의 꿀 묻은 손끝에 닿고 상복 소매 끝에 닿고 은채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노인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서정태 장인님 늦었습니다. 그날 빚을 오늘 갚으러 왔습니다. 빈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박진호의 입술이 벌어진 채로 굳었고 성우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빠진 듯 손가락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꿀 묻은 손을 무릎 위로 천천히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끈적하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이 집안이 장인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빈소 안에는 향 타는 소리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꿀 자국은 여전히 바닥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흩어진 강정 조각은 누군가 밟지 않도록 조심스레 피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태의 영정 사진은 그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는 듯 변함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입술을 반쯤 벌린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류 봉투를 툭툭 두드리던 손이 멈춘 것도 모자라 손가락 마디가 서서히 굳어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윤석의 얼굴로 갔다가 바닥에 꿀 자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은채의 상복 소매로 옮겨갔습니다. 그 눈길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박진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옆에 서 있던 박성우는 더 이상했습니다. 손에 쥔 조문 봉투가 힘없이 아래로 내려앉았고 봉투 가장자리가 그의 손바닥에 눌려 구겨진 채로 쭈그러들었습니다. 성우는 목을 한번 꿀꺽 삼켰지만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눈은 은채 쪽으로 향하려다 다시 정윤석 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은채는 무릎을 세운 채 바닥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꿀이 묻은 손가락을 무릎 위로 천천히 올렸는데 손가락 사이가 끈적하게 붙었다가 떨어지며 가느다란 실처럼 늘어났습니다. 은채는 그 손을 옷자락에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한번 꼭 쥐었다 폈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사이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정윤석은 박진호 쪽을 보지 않은 채 영정사진 앞에 천천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서정태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준비해 온 듯한 검은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지만 그가 잡는 손끝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나이를 숨기지 못한 손이었어요.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있고 마디마디가 단단했습니다. 서정태 장인님, 정윤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늦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상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괜히 돈처럼 보일까 조심하는 듯 했어요. 대신 봉투를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영정 앞에 두 손을 모으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향로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향 하나를 집어드는 동작이 예상보다 느렸습니다. 향 끝이 공기 중에서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그는 숨을 얕게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정윤석이 향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연기 냄새가 향 냄새와 섞이며 조금 더 진해졌고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숨을 삼키는 소리가 한두 번 이어졌습니다. 정윤석은 향을 꽂은 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마치 말 대신 고개로 시간을 감는 사람처럼요. 그때 박진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실 일은 아니셨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끝이 자꾸 갈라졌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랬고요. 정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박진호에게 닿는 순간 박진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윤석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몰라서요? 장인님 앞에서 접시를 밀고 서류를 내밀고도요. 박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덧붙이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혀끝이 마른 듯 한번 입안을 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윤석은 다시 은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채가 아직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 꿀 묻은 손끝, 냅킨 위에 가지런히 모아둔 부서진 강정 조각. 그 장면을 보는 정윤석의 눈가가 잠깐 좁아졌습니다. 분노인지 참는 것인지 누가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정윤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바닥의 꿀자국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은채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손이 차갑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채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우가 옆에서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상황을 수습하면 자신도 덜 다칠 것처럼요. 회장님, 저는 은채의 남편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흥분하셔서 정윤석은 성우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말은 허공에서 잠깐 떠 있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윤석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성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성우의 목이 다시 한번 꿀꺽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리며 봉투가 그의 손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오해요? 정윤석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장이 오해입니까? 성우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진호가 급히 웃음을 붙여보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 애쓰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며느리를 좀 단단히 잡아야 해서요. 말끝에 체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윤석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어디에 걸리는지 알 수 없게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문객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피하는 모습, 어떤 할머니가 손수건을 꼭 쥔 채 입을 가린 모습, 누군가 떨어진 강정 조각을 밟을까봐 발끝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윤석은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인님은 체면으로 장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 속이지 말라고 그 말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조문객들 중 한 사람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빈소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조용함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숨이 막히는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는 조용함이었어요. 정윤석은 손을 들어 수행원에게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며 가까이 다가왔고 얇은 서류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소리가 사각거렸습니다. 정윤석은 그 파일을 바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채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차림상 옆빈 의자 위였습니다. 마치 내가 앉아서 보라는 뜻처럼요. 따님, 장례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장인님 보내드리는 날이니까요. 그 말에 박진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례 뒤라니. 지금 당장 도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파일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가까이 갈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바지 옆선을 따라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은채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펴지는 순간 상복천이 바닥을 스치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고 파일도 당장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꿀 자국 위에 떨어진 강정 조각들, 냅킨 위에 모아둔 조각들. 은채는 냅킨을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끈적한 꿀이 손가락 사이에 남았지만 은채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윤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빈소가 조용해서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장인님이 제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큰일이 아니다. 사람 속이지 않는 게 큰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문객들의 시선이 다시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서정태의 웃음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성우는 봉투를 쥔 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도망처럼 보일 만큼 급했습니다. 정윤석은 은채에게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수행원들과 함께 조용히 빈소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채웠지만 아까 박진호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문이 닫히고도 한동안 빈소 안에는 누구도 크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의 꿀자국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은채의 손끝은 아직도 끈적한 채였습니다. 은채는 그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붙었다 떨어지는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박진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서 저러는 거야? 서정태가 대체 뭘 한 거야? 그 질문이 빈소 안에 남아 향 연기처럼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무언가가 정말로 시작될 것 같다는 얼굴이었어요. 은채는 말이 없었습니다. 상복 소매 끝에 묻은 꿀이 손가락 사이를 끈적하게 붙잡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그 손을 허둥지둥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한번 펴보았다가 다시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멈추기 전에 은채는 손을 상복 소매 속으로 넣어 숨겼습니다. 그때 빈소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정윤석 회장님 맞지요? 맞아요. 뉴스에 나오던 그분.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지려는 순간 누군가 쉿하고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선 큰 소리가 죄가 되는 것처럼 모두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궁금증이 사람들의 눈동자 안에서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차림상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투가 바삭하게 울리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는 그 소리가 들린 게 싫었는지 손을 급히 떼었습니다. 성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고 조문 봉투를 쥔 손은 가슴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진 채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서정태가 뭘 했길래? 박진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묻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 특유의 눈빛이 있었고 검은 외투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차림상 옆에 선 박진호를 보지 않고 은채 쪽으로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은채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내 아버지 그날 밤 공방 불을 안 껐어요. 은채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듯 내려갔다 올라오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은채는 그날이라는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만 입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끌어냈습니다. 조문객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손수건이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녀는 손수건을 펴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전 일이었지.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방에서 불이 새어나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빈소 안 어딘가에서 아하고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아래로 떨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여자는 말끝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날 외지에서 큰 사람들이 왔었어요. 차가 몇 대나 골목에 줄을 섰지. 검은 차들이었어요. 박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쪽 눈썹을 미세하게 올리며 여자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성우도 숨을 삼켰는지 목이 한번 울컥 움직였습니다. 은채는 두 손을 상복 소매 안에서 더 깊이 말아쥐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꿀이 천 안쪽에 스며들며 눅진하게 퍼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여자는 그날을 떠올리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빈소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향 타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고 주전자에서 식어가는 차가 똑하고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서정태가 그날 뭘 했냐고요? 여자가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돈을 버린 날이었지. 그 말에 박진호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돈을 버린 날이라는 표현이 그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듯 했어요. 여자는 손수건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정윤석 회장네 쪽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수출 나간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내일 새벽배가 떠나는데 이대로면 계약이 깨진다고. 빈소 안의 조문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출이라는 말은 이 작은 장례식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은채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은 애매한 자세로 그 말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냐? 여자가 은채를 향해 손끝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사람 먹는 걸로 장난치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죄다. 그러셨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서정태의 웃음이 갑자기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방 문을 닫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앞치마를 다시 묶더라. 손을 씻고 밀가루통을 열고 기름을 데우고 밤새 불을 켜놓고 만들었어요. 그 말에 은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한번 세게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금세 흘러내리진 않았지만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여자가 손끝으로 공방의 풍경을 그리듯 말했습니다. 기름 끓는 소리가 치익치익 났고 꿀을 졸이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지.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불이 안 꺼졌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틈이 없었어요. 오히려 재료값이 더 들었지. 그때 박진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회장이 여기까지 와서 허리를 숙인다고요? 장사판에서 그런 일은 흔합니다. 여자의 시선이 천천히 박진호에게 옮겨갔습니다. 그 눈빛은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진호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조용히 무게를 재는 눈빛이었어요. 흔하면. 여자가 아주 짧게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겠어요? 장례식장까지 와서 그날 빚이라고 하겠어요? 박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꼬리가 잠깐 떨렸고 손이 서류봉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정태가 한 봉투를 돌려보냈어요. 돈 봉투였대요. 이건 받을 돈이 아니다 그러고
그 말에 빈소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돈봉투를 돌려보냈다는 말이 그날 밤의 불빛보다 더 또렷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을 밝히는 듯 했어요. 은채는 그제야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다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박진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정윤석이 저렇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성우는 한 발 더 뒤로 물러나며 신발 뒤꿈치가 바닥에 툭 하고 닿았습니다. 그 소리에 본인도 놀랐는지 성우는 발을 다시 조심스레 모았습니다. 그는 은채를 바라보려다 은채의 어깨 너머 영정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답이 있을 것처럼요. 은채는 조용히 냅킨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꿀 묻은 손이 상복 소매 안쪽에서 조금씩 마찰을 일으켜 사각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차림상 쪽으로 한 걸음 옮겨 바닥에 남은 꿀 자국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을 살짝 펴서 꿀 자국 가장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눌러도 지워지지 않는 끈적함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서정태의 성격과 닮아 보였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원칙 같은 것 말입니다. 조문객 여자는 은채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은채야, 정 회장님이 장례 끝나고 따로 보자고 했지? 은채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고개가 움직이는 동안 은채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긴 걸 지키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움 속에 어떤 방향이 생긴 듯 했어요. 박진호는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처럼 얼굴이 굳었고 성우는 어디에도 서지 못한 채 발만 옮겼습니다. 영정사진 아래의 국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향 연기는 이전보다 더 곱게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향 하나를 더 꽂았고 그 불빛이 아주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쪽에 남겨진 서류 봉투는 아직도 열리지 않은 채로 차림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닿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빈소 안의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슬리퍼 끄는 소리와 비닐봉지, 사각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비우며 딸깍하고 내려놓았고 또 누군가는 의자를 살짝 밀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겹치며 빈소는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은채는 끝까지 움직이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복 소매 속에 숨겨둔 손이 가끔씩 꿈틀거렸고 손끝에 남은 꿀의 끈적함이 천 안쪽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사각거렸습니다. 은채는 그 소리가 들릴까봐 손을 더 깊이 말아 넣었습니다. 그러다 영정 사진을 한번 올려다보고 천천히 차림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끝이 바닥의 꿀 자국을 피하듯 아주 살짝 돌아갔습니다. 그 서류 봉투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서리 하나 구겨지지 않았어요. 은채가 봉투 위에 손을 올리자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꿀이 묻었던 손끝이 종이에 닿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들어 올리는 순간 봉투 안의 내용물이 살짝 움직이며 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은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때 박진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그거 열어보면 내가 후회할 수도 있어. 말투는 조용했지만 끝이 이상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은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위에 얹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며 손가락을 한번 펴보였다가 다시 오므렸습니다. 손끝이 떨릴까봐 힘을 주어 눌러버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박성우는 한쪽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보려다 말고 다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바닥의 꿀 자국과 강정 부스러기, 그리고 사람들의 발끝이 얽히지 않게 조심스레 비켜 서 있는 모습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은채야. 성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자. 아버지 보내는 날이잖아. 은채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듯 천천히 깜빡였고 입술이 한번 말라붙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넘기는 건 은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못합니다. 그 말에 성우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조문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봉투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는 버릇처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빈소 안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박진호는 코트를 여미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윤석이 왜 왔는지 알지? 돈이야. 결국은 돈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문객 여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공방불 이야기를 꺼냈던 그 여자였어요. 그녀는 빈소 입구 쪽에 서 있다가 가방 끈을 고쳐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면 장례식장까지 와서 허리 숙이겠어요? 그 양반이. 박진호는 입술을 비틀 듯 움직였지만 반박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은채에게 닿기 전에 그는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휴대전화가 상복 주머니 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진동이었는데도 조용한 빈소에서는 그 작은 떨림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채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꿀 묻은 손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상복 소매 안쪽에 문질러 대충 닦은 뒤에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백화점 담당이었습니다. 은채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끝이 떨렸다가 천천히 눌렸습니다. 예, 은채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서 대표님, 죄송한데요.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일제히 은채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진호도 멈춰섰고 성우도 벽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무슨 기사요? 은채가 묻자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정윤석 회장님이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태 장인 마지막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가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은채의 눈이 크게 뜨이지는 않았지만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눌려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호가 은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속도가 아까보다 빨랐어요. 그는 전화기를 보려는 듯 고개를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무슨 소리야, 기사라니. 은채는 전화기를 가슴 쪽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거리를 두겠다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은채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장례 중입니다.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채가 전화를 끊자 빈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끓기 시작한 듯
잠잠한 표면 아래로 작은 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성우의 손은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맞지? 박진호가 성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이게 다 내 아내 때문이야. 성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손만 더 꽉 쥐었습니다. 은채는 그 둘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반듯했고 그 반듯함이 오히려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더 선명히 남았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품에 안듯 가슴 쪽으로 붙였습니다.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먼저 숨기려는 사람처럼요. 은채야, 제발. 성우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자. 내일 생각하자. 은채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귀 옆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영정사진 아래 국화향이 한 번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향을 새로 갈아 꽂았는지 연기가 조금 더 곱게 올라갔습니다. 은채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떨려서인지 목 안에서 가늘게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 정윤석의 수행원들처럼 빠른 발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이었어요. 문틈으로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채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낮췄습니다. 서 대표님, 회장님께서 장례 마치신 뒤 꼭 따로 뵙자고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진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성우도 숨을 삼켰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다시 번졌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빈소 안에는 남은 사람들의 눈빛만 오갔습니다. 바닥의 꿀자국은 조금 말라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은채는 그 자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다본 뒤 서류 봉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빈소의 형광등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았고 공기 속에는 국화향과 식은 차 냄새가 엷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거의 빠져나갔지만 의자 몇 개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고 차림상 위 종이컵 몇 개는 반쯤 찌그러진 채 그대로였어요. 바닥의 꿀자국은 조금 말라가며 끈적한 윤기를 잃어갔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보였어요. 은채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상복천에 눌려 살짝 휘어졌고 봉투 안쪽에서 종이가 맞닿는 소리가 가끔 사각하고 났습니다. 은채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봉투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꿀이 상복 소매 안쪽에 굳어붙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문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린 채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 아래쪽을 하얗게 비추고 입술은 자꾸 말라붙는지 혀끝이 한 번씩 입술을 스쳤습니다. 박진호는 빈소박 복도에 나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누군가를 다그치는 듯 했지만
단어가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화를 끝내고 돌아올 때 그의 구두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아까보다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코트깃이 조금 들려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은채. 박진호가 빈소 안으로 들어오며 낮게 불렀습니다. 그 봉투, 지금 당장 열어. 은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정 사진을 향해 시선을 잠깐 올렸다가 다시 봉투 위로 내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곧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손이 될지 아니면 빼앗기는 손이 될지 그 경계가 손끝에 닿아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성우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늘만은. 박진호가 성우의 말을 자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해. 내일부터는 늦어. 그 순간 성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였어요. 조용한 빈소에서 그 소리는 너무 커서 누군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는 급히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는 본사였습니다. 성우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가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빠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다 들리지 않았지만 성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한쪽 귀를 더 바짝 붙이고 다른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넥타이 매듭을 3개 조였다가 풀었다가 반복했습니다. 네, 지금요? 성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게 오늘 장례 중이라. 잠깐 침묵. 그리고 성우의 목이 크게 한번 울컥 움직였습니다. 계약 보류요? 그가 겨우 내뱉듯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기 너머 말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성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신발 뒤꿈치가 바닥에 툭 하고 닿았고 그는 그 소리가 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듯 발을 다시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성우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손등을 비추고 있었는데 손등이 살짝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박진호가 성우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어디서 뭐라 그래? 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가슴에 걸린 듯 잠깐 멈추었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본사에서 가맹점 감사가 들어온답니다. 박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성우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아까보다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때 은채의 휴대전화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띵, 띵 하고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서정태 장인 장례식, 정윤석 회장 조문. 내일 오전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아래로 또 하나. 백화점 입점 계약 관련 확인 요청 드립니다. 일정 조율 바랍니다. 은채의 눈동자가 그 글자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뜨이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더 세게 눌렀고 봉투 안쪽 종이가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은채의 화면을 보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그거 봐. 이미 시작됐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야. 은채는 휴대전화를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박진호와의 거리를 분명히 그었습니다. 은채는 말 대신
영정 사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서정태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였어요. 은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붉어졌고 참았던 물기가 아래로 내려오려다 멈춘 듯 눈끝에 맺혔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진호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세무사였습니다. 박진호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크게 움직였고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순간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예, 말해. 박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말이 이어지는 동안 박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한쪽 벽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손바닥이 벽지에 닿으며 슥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장례 중인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박진호는 통화를 이어가면서도 빈소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조문객이 없어진 자리, 아직 치우지 못한 차림상, 바닥에 남은 꿀 자국.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길한 예고처럼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통화를 끊은 박진호는 잠깐 입을 벌린 채 숨을 쉬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고 코트 안쪽에서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래요? 성우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박진호는 대답 대신 혀로 입술을 한번 훑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사람처럼요.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내일 세무조사 나온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성우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잠깐 굽혔다가 다시 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사람처럼 한번 휘청였지만 벽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은채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종이가 눌리며 나는 사각 소리가 빈소 안에 아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밖에서 새벽 공기가 유리문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발등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바닥의 꿀자국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처럼 오늘 벌어진 일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고개를 아주 깊게 숙였습니다. 상복 소매 끝이 살짝 흔들렸고 그녀의 숨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전화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복도 유리문 너머로 새벽 공기가 희뿌옇게 내려앉아 있었고 주차장 바닥에는 비에 젖은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빈소 안은 형광등이 여전히 하얗게 켜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밤처럼 어두웠어요. 박진호는 코트 깃을 세운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성우는 넥타이를 풀었다가 다시 매는 듯 손끝만 허둥거렸습니다. 은채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영정 앞에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복 소매가 살짝 흔들리는 것으로만 숨이 이어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 밝자 장례식장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상여차가 들어올 시간과 유족 이동 동선이 정리되는 동안 직원들의 무전 소리가 복도 끝에서 짧게 울렸고 바닥은 물걸레질로 젖어 미끄럽게 반짝였습니다. 은채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젖은 바닥에서 찍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정이 운구되기 전 은채는 잠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지금은 그러지 말자고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호는 멀찍이서 은채를 노려보다가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발끝을 툭툭 굴렀습니다. 세무조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처럼요. 공방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잠금 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밀려나왔습니다. 볶은깨 냄새, 기름 냄새, 꿀을 졸인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사람이 있었던 곳이지만 오늘은 사람이 사라진 자리처럼 더 크게 비어 보였어요. 은채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흐린 아침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나무 밀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앞치마는 못에 걸린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바닥 모서리에는 강정 틀 하나가 반쯤 열린 채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어요. 은채는 그 틀을 바로 세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틀에 닿자 차가운 금속이 전해졌고 그 차가움이 손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자 얇은 장부와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공책은 표지가 해졌고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공책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손끝에 종이 가루가 묻었습니다. 페이지 사이로 아버지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은 너무 세게 눌러서 자르면 부서진다. 약과는 기름. 온도가 170을 넘기면 속이 마른다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말보다 손이 먼저였던 사람의 글씨 같았어요. 은채는 공책 맨 뒤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꾹 눌러 접어둔 흔적이 있었고 종이 끝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빌려주면 끝이다. 이름은 지켜야 한다. 은채의 손이 그 문장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는 듯 하다가 은채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공방 밖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물기 있는 아스팔트를 눌러 쓱 하고 미끄러지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문이 닫히는 쿵 소리가 났고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유리 밖으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윤석의 비서였어요. 그는 공방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잠시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서 대표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뵐 수 있겠냐고 하십니다. 은채는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는 공방 안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낮춘 채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제 빈소에 있던 봉투와는 달랐습니다. 더 두껍고 겉면에 금색으로 작은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은채가 말끝을 흐리자 비서는 고개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입니다. 장례가 끝나기 전에는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정을 도와드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무게처럼요. 은채가 봉투를 품에 넣는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담당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은채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받았습니다. 서 대표님, 오늘 중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점 계약 명예, 브랜드 명칭, 언론 대응 방향까지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급했습니다. 은채는 공방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타일, 아버지가 신던 실내화가 한쪽으로 벗어져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말없이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칭은 은채가 입술을 한번 떼었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표님 성함으로 가도 충분히. 은채는 공방 벽에 걸린 낡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서정태 한과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채의 눈이 그 글씨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은채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윤석의 봉투였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지만 봉투의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대신 아버지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름은 빌려주면 끝이다. 이름은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는 동안 은채의 손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떨리던 손끝이 멈추고 손바닥이 종이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은채는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 연기가 곱게 올라갔고 국화향이 목 안쪽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그 향 속에서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름 걸겠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진 뒤 은채는 서류 봉투를 더 이상 겁내는 물건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기지 않고 손에 들고 똑바로 들었습니다. 곧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자세처럼요.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공방 문을 열 때마다 손등이 먼저 서늘해졌고 작업대의 금속 틀은 손끝을 얼릴 만큼 차가웠어요. 하지만 공방 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쌓였고 종이 완충제가 바스락거리며 바닥을 덮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다시 골목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한 번에 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은채는 간판을 바꾸는 날 아침 공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의 글씨는 비에 발에 희미했고 모서리는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은채는 사다리 아래에서 두 손을 가만히 모았다가 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릴까봐 손바닥을 앞치마에 한번 눌러 닦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위에 검은 외투를 걸친 채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정태 명가. 새 간판은 아직 비닐로 쌓여 있었습니다. 설치 기사들이 비닐을 벗기자 반듯한 글씨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공방 앞을 지나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발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닿으며 툭 소리가 났고 할머니는 입술을 살짝 떨며 간판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정태 아저씨 이름이네. 말끝이 바람에 섞여 작게 흩어졌습니다. 은채는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깊이 굽혔다 펴는 동안 새 간판 아래에서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대신 손끝이 잠깐 주머니 안에서 공책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공책을 늘 가지고 다니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백화점 담당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픈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매장 위치와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잠깐 걸렸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답장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픈 전날 밤 공방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데우는 치익 소리가 반복됐고 약과를 건지는 채가 기름 위에서 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은채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눌러 모양을 잡고 약과를 뒤집고 꿀을 붓고 포장지를 접었습니다. 손목이 잠깐 멈추면 은채는 손바닥을 한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일손이 멈추기 때문에 떨림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당일 아침 백화점 1층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유리 천장으로 내려오는 빛이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넓은 공간에 울렸습니다. 은채는 매장 앞에 서서 새 앞치마 끈을 2번 고쳐 맸습니다. 매듭이 자꾸 느슨해질까봐 손가락으로 단단히 눌러 묶었습니다. 매대 위에 놓인 약과 상자, 강정 세트, 포장된 한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서정태 명가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그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얌전하게 빛났습니다. 저기요, 여기 그 장례식. 첫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지요? 그 장인님. 은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님은 말끝을 흐리며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포장지를 살짝 눌렀고 종이가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셔서요. 손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뉴스 보고 그냥 마음이. 은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 포장 리본을 한 번 더 고르게 잡아당겼습니다. 매듭이 반듯하게 올라가자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이 첫 거래의 도장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매장 앞에 발이 멈추는 속도가 빨라졌고 기다리는 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매대를 찍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줄 서 있어. 그 장례식장 나온 한과집이래. 줄은 생각보다 빨리 길어졌습니다. 매장 앞 바닥에 붙은 대기선 표시가 한 칸, 두 칸, 세 칸씩 채워졌습니다. 은채는 포장을 하다가도 잠깐 고개를 들어 줄을 확인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릴까봐 숨을 천천히 내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포장지의 풀냄새와 한과의 단내가 섞여 매장 안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 무렵 공방 쪽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고 은채는 매대 아래에서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똑똑 들렸습니다. 은채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밑이 조금 더 붉게 올라와 있었고 입술을 자꾸 다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정윤석의 비서가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구두,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매장 옆으로 조용히 들어왔고 은채에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서 대표님, 회장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나무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 손잡이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고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은채는 쪽지를 펼치며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글씨는 정윤석의 것이었습니다. 장인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던 도장입니다. 이름을 지키는 일에 쓰십시오.
은채의 손이 쪽지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붉어졌고 참았던 물기가 눈끝에 맺혔다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은채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장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무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조심스레 마감 시간입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만 하며 손에 든 번호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마지막 손님에게 포장 상자를 건네며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유리문 너머로 백화점 조명이 아직도 반짝였습니다. 은채는 잠깐 발을 멈추고 손에 쥔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 공기가 차게 코끝을 스쳤고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얇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전화가 울리고 있다는 걸 은채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진호의 회사로, 그리고 성우의 프랜차이즈 본사로. 줄이 생긴 만큼 무너지는 줄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길고도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정윤석이 보내준 낡은 나무 도장이 쥐어져 있었고 도장 손잡이에 남은 손때가 손바닥에 닿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채는 그 따뜻함이 사라질까봐 주먹을 너무 세게 쥐지 않으면서도 놓지 않는 힘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불이 먼저 켜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정윤석 회장 장례식 조문이라는 자막이 짧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자막의 글씨는 선명했어요. 성우는 소파 끝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 깃은 한쪽이 접혀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은채가 신발을 벗는 동안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현관 타일에 닿는 툭 소리만 들렸고 은채의 숨이 목 안에서 한 번 걸렸다가 내려갔습니다. 너 오늘 백화점. 박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줄 섰다며? 은채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나무가 유리 상판에 닿으며 톡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호의 시선이 그 도장으로 꽂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마치 손 떼면 안 되는 물건을 보는 사람처럼요. 그건 뭐야? 박진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장입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지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진호의 입술이 비틀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는 도장을 쳐다보다가 은채를 쳐다보다가 다시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성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이 아니라 날카로운 벨소리였어요. 성우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맹점주라는 이름이 길게 떠 있었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받자 거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커서 내용이 새어나왔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뉴스 봤습니까? 본사에서 단체로 연락 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출 자료 다시 제출하랍니다. 성우는 잠깐만요를 몇 번 반복했지만 목소리는 자꾸 얇아졌습니다. 손가락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몸을 굽히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봤습니다. 그때 박진호의 휴대전화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세무사가 다시 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혀로 입술을 한번 후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사람처럼요. 예, 말해. 박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박진호의 이마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더니 커튼을 한번 젖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박진호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자 손등의 핏줄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왜 지금?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박진호가 내일 아침을 말하는 순간 은채의 시선이 잠깐 TV 화면으로 옮겨갔습니다. 화면에서는 장례식장 입구 사진이 지나갔고 검은 세단 행렬이 짧게 잡혔습니다. 은채의 목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삼킨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TV 소리를 끄지 않았습니다. 끄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박진호가 전화를 끊자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이 이마를 지나가며 슥 소리가 났고 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내일 세무조사 확정이래. 박진호가 성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나온대. 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쪽 무릎이 꺾였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버티려는 몸짓이었어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손으로 셔츠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목을 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오늘 일 때문입니까? 박진호는 대답 대신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이 흔들리는 걸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은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와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나무 도장이 그 진동에 아주 미세하게 굴러가려다 멈췄습니다. 정윤석이 널 도와준다고? 박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공짜가 없어. 결국은 널 이용하는 거야. 은채는 입술을 살짝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손으로 감싸 굴러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나무를 감싸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채는 박진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박진호의 코트 단추 쪽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용이면 은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걸라 하셨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 짧은 정적이 생겼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넘어가며 다른 소식으로 바뀌었고 광고 음악이 잠깐 크게 울렸다가 다시 줄었습니다. 그 사이 성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본사 긴급공지, 계약 재검토, 자료 제출 요청. 화면이 계속 깜빡였고 성우의 손끝이 화면을 넘기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더 무겁게 말했습니다. 은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상표권, 그 입점권, 우리 쪽으로 넘겨.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은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숨이 빠져나오는 동안 손이 도장을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못합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성우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손은 허공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은채야, 지금은 우리도 살아야지. 은채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크게 뜨이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성우의 풀린 깃, 떨리는 손, 메시지로 깜빡이는 화면. 은채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살려고. 아버지 이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잠깐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거실 안은 그 소리만큼이나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박진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더 튀어나왔고 코트 소매가 조금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진호는 마지막 카드처럼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너도 각오해라. 말이 끝나자 박진호는 코트도 벗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잠깐 떨렸고 문을 여는 소리가 쾅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훅 들어왔고 은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흔들렸습니다. 박진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거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 아래를 하얗게 비추고 눈밑이 더 깊게 꺼져 보였습니다. 은채는 식탁 위 도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주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뺏기면 끝나는 물건을 숨기듯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박진호가 던진 각오가 무엇인지 모른 채 도시의 불빛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짧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누르는 손에 성급함이 묻어나는 소리였어요. 성우는 소파에서 거의 잠든 듯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다가 벨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밤새 켜져 있었는지 배터리 경고가 붉게 떠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더 이상 울리지 않도록 무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주방 쪽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던 주전자에서 쉬익하고 김이 뿜어 나왔고 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번졌습니다. 은채는 컵을 내려놓는 손끝을 한번 멈추더니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릴까봐 시선을 낮추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 남자 둘과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작은 명찰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팀이라는 걸 굳이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손에 든 서류철과 단정한 표정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진호 대표님 댁 맞습니까?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성우는 문틈에서 한 번 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급해서 발끝이 문턱에 걸릴 뻔했습니다. 은채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상복은 벗었지만 검은색 니트와 긴 치마 차림이었어요. 장례가 끝났는데도 검은 옷을 벗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사팀이 거실로 들어오자 집안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는 사각 소리, 펜, 뚜껑을 여는 딸깍 소리, 질문을 꺼내는 낮은 목소리들이 서로 얽혀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결국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깍지를 끼웠다가 풀렸다가 반복됐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는 박진호 회사의 사무실 앞 사진이 떴습니다. 기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검은 승합차, 출입문 앞에 선조사 인력, 창가에서 커튼을 젖히고 내려다보는 직원들의 얼굴.
사람들은 올게 왔네라고 말했고 그 말이 인터넷 댓글로도 빠르게 번졌습니다. 은채는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말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힌 듯 화면에 자꾸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은채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져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방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쥐었습니다. 열쇠가 손바닥에 닿자 금속의 차가움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볶은 깨와 기름, 꿀 단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은채는 불을 켜지 않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자 공방 안의 단내가 살짝 걷히며 바닥 타일의 기름 자국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은채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끈 부분은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고 앞치마 끝에는 오래된 밀가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끈을 뒤로 돌려 매듭을 묶는 손끝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면 안 된다는 듯 2번 더 눌러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은 종이 봉투들이 들어 있었고 봉투마다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박 아저씨, 미자네. 동네 단골들의 이름이었어요. 은채는 봉투 하나를 꺼내보며 손끝으로 글씨를 한번 쓸었습니다. 잉크가 오래되어 조금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백화점 줄과는 다른 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고 손주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은채가 문을 열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은채야, 너 괜찮냐? 은채는 웃지 못하고 입술만 살짝 다물었습니다. 대신 봉투를 하나 꺼내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게 포장한 약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자마자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훔치는 동작이 급해서 손수건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태 아저씨가 나보고 배고프면 꼭 먹으라고 했는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대 뒤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태 명가. 오늘은 동네 어르신께 먼저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보자 줄이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는 그 조용함 속에서 포장을 계속했습니다. 포장지를 접는 소리가 사각사각 이어졌고 리본을 묶는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끔 손이 멈추면 은채는 손바닥을 한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스스로를 다잡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밤 정윤석의 비서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뒤에 서서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 옆에 섰다가 은채가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다가왔습니다. 서 대표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인님 이름으로 동네에 먼저 빚을 갚으라고요. 비서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상나눔 지원이라는 제목의 간단한 약정서였습니다. 은채는 약정서를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고 동네 어르신 무료항과 나눔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은채는 약정서를 접어 도장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도장이 있는 곳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진호의 회사 거래처가 계약을 보류했다는 말, 성우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감사 결과를 통보한다는 말.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공방 안은 달랐습니다. 기름 끓는 소리, 포장지 사각거림, 사람들의 작은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은채는 포장된 봉투를 건네며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 말이 길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은채의 손끝에 남아있던 꿀 냄새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는 다시 허리에 묶여 있었고 공방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공방 앞 골목은 아침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빵집이나 분식집 앞에서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공방 앞에서 먼저 발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비벼 손끝에 추위를 녹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닐봉지가 사각거렸고 공방 안에서 끓는 기름 소리가 치익하고 새어나오면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은채는 새벽 5시에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 철컥 소리를 내는 순간 골목의 정막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을 켜면 형광등이 웅하고 짧게 떨렸고 작업대 위에 금속 틀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채는 앞치마 끈을 매면서도 손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한번 묶고 손가락으로 2번 더 눌러 고정했습니다. 풀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요.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공방 문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어르신께 무료 나눔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종이를 바람에 날리지 않게 테이프를 덧붙였는지 모서리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문 아래에는 서정태 명가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나무 도장의 결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줄을 선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태 아저씨가 살아계셨으면. 그러게 은채가 참. 말끝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목을 가다듬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은채는 문을 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허리가 펴지는 속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추우셨지요? 안으로 조금 들어오세요. 은채는 따뜻한 차부터 내왔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작은 머그잔이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질 수 있게요. 어르신들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잔 위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살짝 데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채는 잠깐 숨을 고르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방 안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고무 슬리퍼나 운동화 소리가 아니라 딱딱한 구두가 타일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가에 정윤석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대신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행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왔습니다. 정윤석이 안으로 들어오자 어르신 몇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윤석이 손바닥을 살짝 들어 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은채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마치 그날 장례식장 바닥의 꿀 자국 위에서 멈췄던 고개를
여기서 다시 이어 숙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은채는 급히 허리를 숙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두 손을 앞치마 위에 얌전히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릴까봐 손가락을 한번 꾹 눌러 잡았습니다. 정윤석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는 작았지만 표면에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습니다. 정윤석은 상자를 조심스레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가 나무에 닿으며 톡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인님이 남기신 겁니다. 정윤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가 빌려두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서정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정윤석이 서 있었고 둘 사이에는 갓 만든 항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에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기름 자국이 시간의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서정태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졌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은채야, 내가 이어라. 은채의 눈동자가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뜨이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까봐 힘을 주지 않으려는 듯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잡았습니다. 정윤석은 주변 어르신들을 한번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장인님은 제게 큰 돈을 벌게 해준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말이 길지 않았는데도 어르신들 가운데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를 쥔 손이 살짝 떨렸고 잔이 탁자에 닿으며 딸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공방 밖에는 기자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작은 수첩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벗고 들어왔습니다. 서 대표님, 큰 이야기 말고요. 그냥 장인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은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사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 묶었습니다. 손끝이 매듭을 만지는 동안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가 펜을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공방에 길게 남았습니다. 은채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과 포장을 하며 봉투 하나를 더 넣고 리본을 반듯하게 묶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요. 해질 무렵 은채는 공방 문을 잠그기 전에 바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꿀 자국 같은 흔적이 여기 공방 바닥에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작은 점, 꿀이 떨어져 굳은 자국, 밀가루가 묻었다 닦인 흔적들. 은채는 그 자국들을 대충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이 쓸어내고 남은 건 남은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성우였습니다. 은채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나무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묵직했습니다. 은채는 그 도장을 바라보다가 공방 안내문 아래에 새 종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서정태 명가. 앞으로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하고 찍히는 소리가 골목의 조용함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은채는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으려는 듯 잠깐 멈춰 섰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다시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첫 버스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공방에 불이 꺼진 골목 끝에서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